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진작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에 섭외 경쟁이 많아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뵙게 됐습니다. 예. 아니 사실 요새 메뚜기 일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정이 너무 졸지에 제가 메뚜기 많아서 됐네. 네, 저희가 일정이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태어나서 선거 제일 열심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선거는 그냥 너 개인의 문제인데 이번 선거는 당과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약간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좀 본론으로 시작을 하면 사실 근소한 차이잖아요.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인데 근데 후보께서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다들 말씀하신 게 굳이 선호 투표로 1등하고 싶지 않다. 단번에 과반 얻어서 대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뭐 그런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전, 2차전은 전체 표 수가 많지 않고 또 상대 후보와 우리 정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박빙의 승이라는 것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약 70%의 이제 득표가 투표 수가 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결정이 날 텐데 그 지역에서의 우세를 점하는 것은 표차가 많이 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선호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1순위 표로 그냥 1차 결정이 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당원들께서도 큰 틀에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낫다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흐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상황 자체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뭐 어쨌든 계속 앞서 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특정 종교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적으셨어요. 정확한 워딩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우려가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것 같지는 좌시는 아니고 않고요. 제가 표현 정확한 워딩을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종교 조직의 경선 개입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 우려와 제보가 특히 어제 그제 이제 마지막 투표가 호남과 수도권에서 진행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또 쓰기를 개입은 밝혀집니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하고 경고했듯이 그런 개입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과거에도 문제는 막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과거에 또 그런 우려가 관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됐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경선을 하실 때 그렇죠. 2022년에 판가름이 다 났는데 마지막에 끝났거니 생각했을 때 마지막 3차에서 갔을 때 갑자기 이낙연 후보표가 많이 나와서 결과를 뒤바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놀랬고 이게 뭔가 전체 나오는 모든 조사나 객관의 추세와 달라서 이제 그런 당혹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제가 우려하는 마지막 변수가 이제 그런 객관과 다른 흐름을 우려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제보가 있어서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의 개입이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보탠 이야기가 혹시라도 내부 주도권 싸움의 결과라면 신도들의 희생과 책임의 가중뿐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특정한 정교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금 예를 들어 그런 시비와 의혹이 있는 곳의 교주들이 다 구속 상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부 싸움의 산물일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그것은 그 해당 어떤 교회 선의를 가진 신도들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주도권 싸움과 내부 갈등과 뭐 이런 것 또는 어떤 잘 모르고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소한도의 절제된 표현으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대 초기부터 제기하셨던 신천지 개입설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긴 하겠네요. 지금 계속 네, 최근에는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그런 한두 군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까지도요. 뭐 하여간 그 재봉과 우려는 뭐 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석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 계엄 때도 그렇고 그냥 흘려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 네, 제가 같아서.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선거 관련이라든가 정치 관련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실언은 별로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남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 숫자 자체는 좀 적지만 이제 호남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 3대 메가 프로젝트죠. 제일 과제로 대표가 되시면 삼겠다. 그리고 당의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대통령께서 직접 4년 동안 챙기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도 당 대표가 그에 상응해서 챙기고 성과를 내도록 합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만들 1호 기구가 메가 성장, 메가 지방 성장 특위 이렇게 가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고 호남 있고요. 제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 경기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반도체와 AI를 영호남, 충청, 지방으로 옮긴다는 게 본질이고 시작을 호남부터 해서 호남, 충청, 영남으로 생산, 패키징, 피지컬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호남 퍼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첫째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런 영호남, 충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종의 재장명을 한다면은 호남대한 메가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고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호남 중에서도 광주 전남의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북과 관련해서도 메가 플랜, 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호남대한 메가 지방 성장인데 딱 자른다면 메가 지방 성장 특위로 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전국적 의미, 광주 전남뿐만이 아닌 전북의 의미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자칫 소외되거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수도권의 소위 서울 강북, 경기 북부, 인천 접경, 강원 접경 이런 부분도 챙기겠다 이런 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국토 공간의 새로운 올바른 대전환적 사용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부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총리로서 그걸 다뤄왔기 때문에 큰 그림은 정부가 그리지만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것은 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제 제1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도 챙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대 초반에 좀 경쟁자 측이죠. 정청래 후보 측에서 전북 소외론을 뭐 없지 않아 약간 붙이는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 전북의 정치인들이나 또는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북 소외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북 메가 성장론, 전북 메가 성장 플랜, 메가 전북 플랜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전북에 가서 기자회견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전북의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추진하고 성사시키는 것이 정치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통령의 구상에서 전북 소외라는 것은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지금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1차분이 발표된 거고 2, 3차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확장이 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메가 프로젝트의 주 투자 대기업인 삼성과 SK 중에 SK는 투자 지역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총리일 때 역점을 두어서 상당히 진척을 이룬 것이 현대차 전북 새만금 투자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가속화하면은 실제로는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보다 성사와 일자리의 산출은 더 빨리 나올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 현대차 전북 투자와 관련된 협력 기업이 상당합니다. 그걸 또 만들어낸 그렇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이. 다섯 번째로는 제가 미국과 중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통령께서 새만금 투자 조사단을 파견을 요청했는데 제가 리창 총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다시 했고, 미국에는 제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벤스 부통령 두 번 만나고 관련 수석들과 다 라인을 형성하고 대화를 했는데, 미국에서 AI 관련해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매우 드물게 정부가 밀어주는 케이스가 지금 한국을 대상으로 진척 중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제가 어제도 정 후보에게 물었는데 혹시 아느냐, 모르던데 국내에서 많이 모릅니다. 근데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한국에 AI 투자를 하려는 미국 기업도 있고 그걸 정부가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호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뭐 꼭 거기가 지역을 따져서가 아니라 여건이 괜찮으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다 중요한 대상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새만금이 열려 있는 것이어서 이런 네다섯 가지를 다 잘 만들어서 전북의 메가 성장을 만들어내겠다. 제가 최근에 뭐 익산에 이사 간 건 많이들 아실 텐데, 그렇죠. 예. 제가 익산은 원래 그냥 야인으로 있을 때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꿈꾸던 제 거처이고, 그래서 전북에 현재 일종의 애정도 있고 연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있어서 저는 역대 전북 정치인들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그냥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광주 전남북,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 영남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에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정청래 후보 측이 약간 제기했던 전북 소외로는 약간 억까다, 말이 안 된다. 엇가라기보다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저는 잘 생각을 모른다.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당 대표는 법을 정부가 많이 만들어서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사실 거수기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냥 숫자 많으면 통과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들의 해법을 찾고 창조적인 영향을 정부보다 새로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사안에 대한 상상력 또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것만 딱 놓고 보면은 왜 우린 빠졌지라는 소위 소외론이 일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도지사를 포함해서 도지사, 국회의원, 당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이 시작일 뿐이고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전북의 메가 성장 플랜을 짜고 실현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거 괜히 뭐 위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주재한 회의에서도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시고 실제 뭐 당에서도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52시간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R&D 직군 에 들어가신 분들의 52시간 예외를 둘 거냐를 두고 당 내부뿐 아니라 심지어 내각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시잖아요. 김정관 장관이랑.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외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농림 관계를 요구하고 산업 관계를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하면 그거를 농림부는 이거 내주지 말자고 하고 산업부는 이거 내주지 말자고, 이게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의견이 다른 것은 뭐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52시간 문제는 일반론으로서는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미 상당한 토론을 통해서 굳이 법 개정을 안 해도 현행 법사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이미 삼성 등 그것을 요구했던 대기업들도 이렇게 양해가 되는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기되는 것은 특히나 광주, 전남 또는 어떤 신흥 이제 신산업 개발 지역에 반도체 관련해서 하는데 52시간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기가 있고, 그 지역 사회 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 어떤 안착을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변수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약간 목이 그 노동계의 의견도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논의를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표께서 딱 어떤 굳든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52시간 제도에 대한 어떤 이런 입장이 있는 건 어떤 아닌가요? 광주 전남에 있어서는 52시간을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제가 먼저 예단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겠죠. 그거는 얼마든지 현재의 일반론과 새로운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요구 등을 갖고서 토론해서 정리해가면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꼭 선언적 이거를 가질 필요도 없고 정부의 여러 부처가 의견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마치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뭐 뻥튀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럼 좀 주제를 넘어가서 사실 전당대 출마하실 때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이 없었으면 내가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출마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그 정청래 지도부가 이제까지 당청 갈등, 이 명청 갈등에 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굳이 그거를 지금 전대가 다 끝나는 시점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판단이 있는 것이고 당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언론도 그런 용어를 써서 쭉 지금까지 온 판단이 있는 것인데 그걸 뭐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굳이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립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광주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답을 못했어요. 그게 약간 논란이 돼가지고 막 SNS 같은데 막 이렇게 영상이 돌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하필 호남 토론회였는데. 결국 이제 기존의 당 지도부가 국정의 어떤 깊이, 정책이라는 측면, 또 디테일, 그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특정 한두 개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기도 하고 전체 국정에 대한 이해 폭도 조금은 좁고 이런 거 씌어서 나온 결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물론 당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국정 현안이라든가 과제를 같이 인식을 공유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갖는 주제에만 정청래 지도부가 천착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뭐 설명은 우리 사회자께서 하신 것이고 제가 저보고 설명하라면 뭐 꼭 그렇게 설명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말씀처럼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예를 들어 지금 검찰 개혁의 과제 중요하죠. 또 그걸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이고 그런데 막상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를 정작 정부와 뭐 또 대통령님과 제가 추진을 빨리 끝내려고 할 때 정작 당은 그걸 좀 미뤄왔고 근데 그러면서 실은 다른 중요한 포괄적인 전체 방향을 꼭 그렇다고 잘 잡지도 못했고 이런 면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 문제 사실 뭐 막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뭐 5월에 뭐 진실 공방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결론도 그 부분도. 왜냐하면 뭐 관련된 핵심적인 실제 선에 있는 서영교, 한정혜 이런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유일한 그에 대한 반론이 법을 안 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정부가 당의 오케이를 안 하니까 법을 전달을 못했을 뿐인 것이어서 이미 제가 여러 가지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4월 달쯤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기초해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다 그냥 공리로 결론이 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경찰이 이제 권한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제 경찰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분발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당에서도 통과를 시키면서 만약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어떤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억울한 것이 빨리 수사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기소되고 거기서 나쁜 사람들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검찰 개혁은 자기들 마음대로 뭐 기소할 사람 넣었다 뺐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죄인 만들고 이제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 수십 년 쌓이고 온 국민이 그걸 봐서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찰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 가족이 잘못한 걸 아예 경찰당에서 덮어주는 거 아니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사 제대로 하라 그랬는데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긴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만 나빠 제대로 해라고 해서 끝나면 경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 나쁜 거를 조금 놔두고 그냥 가보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길로 분리라는 차원에서 원칙적 입장을 취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할 길은 검찰도 개혁하고 경찰도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안을 경찰의 자체적인 안으로 짤 걸 계속 요구했는데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시점에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첫째, 본인 사건이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암장 못하게 하고, 암장 못하게 하려면 사건에 대한 투명한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것이 지연될 경우에 계속 그것을 촉구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큰 세 가지 원칙의 경찰 개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둘 다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경찰 개혁이 조금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의 잘못된 걸 좀 살려두고 보자. 이것은 정치 검찰을 오래 했던 분들, 또 그 출신으로 정치하는 분들, 또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제기하는 것은 그건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걱정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온전시켜 놓으면 검찰의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검찰도 철저히 개혁하고 경찰도 철저히 개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결해 가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법이 시행을 하면서 이제 손보는 과정이 있죠. 근데 가령 지금 이제 중수청을 만드는데 검찰과 수사관들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수사관들은 제법 숫자를 채우는 것 같은데 검찰들은 검찰 시절에 누렸던 여러 가지의 어떤 편의, 혜택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전되는가를 좀 지켜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제법 들었는데 아직까지 손든 사람 숫자는 좀 적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사법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채워갈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시행과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가 돼서 채워가시다. 네, 그걸 이제 당 대표로서 당연히 챙길 것이고, 그것은 당만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 나온 김에 어제 그 공개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이 조작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원칙이고 이제 공소 취소하는 방법은 선택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저를 택도 아닌 일로 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그거 갖고 계속 이건 사실 아니다라고 가령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무고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야죠. 이게 정의 아닌가요? 그 처음에 무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런 단순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자 이래가지고 조작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나쁘네? 계엄까지 했네? 검찰이 진짜 못된 짓 했네? 이러면 그 기소 없애야죠. 이게 원칙 아닌가요? 기왕 기소했으니까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지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야만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됐건 하나의 예로 저는 대통령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억울한 보통 사람이 왜 그렇게 당해야 되죠?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됐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아니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것이 명확하면 당연히 그 순간 끝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조작 기소는 바로 그 순간에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것이고요. 이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법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취소를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뭐 조작이 됐더라도 재판 끝까지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억지를 부리는 검찰 출신의 분들에게는 있더라도 그건 변론으로 하고 취소를 할 때 처음에 잘못한 검찰이 취소하는 방법과 가령 이번에 조작 기소 특검을 만들었을 때 특검에서 취소하는 방법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의 문제는 그냥 선택의 문제니까 꼭 이거다 저거다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 당시에 공론을 들어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러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토론 거기에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 이미 밝혀지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작 기소라고 밝혀진다라는 객관적인 일정한 근거가 드러나면 그걸 꾸준히 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선택과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제 말씀이 길었는데 단순화시키자면 저는 조작 기소는 조작이 드러나면 취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특검이 할 것이냐 검찰이 할 것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법률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끝까지 뭐 비록 조작된 거라도 재판을 받으세요. 그건 나쁜 소리라고 보고요. 다만 조작이 됐냐 아니냐 이건 객관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러저러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조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소한 측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어서 그런 팩트 체크의 문제는 별도라고 봅니다. 이게 원칙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게 선거 직전에 공소 취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이 흔들렸고 특히나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 초반에 상당히 기세가 좋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좀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긴 했어요. 그 우리 후보께서는 당선이 되면 한 3개월 안에 이제 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다시 상승 반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조작 기소 문제가 또 뭔가 정치 현안으로 불거지면 또 지지율 상승에는 혹시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네. 지지율 예를 들어 지지율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혹시 그런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봐 누군가 이건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그냥 누군가 A라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를 너무 길게 끌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원칙과 정의에 맞게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그것이 마치 어떤 예단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풀려야 된다, 저런 방법으로 풀려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조작이 됐으면 취소하는 것이고 조작이 안 됐으면 그냥 가겠죠. 근데 조작이 됐느냐 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돼서 나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이거 그래도 끝까지 고생 좀 한번 재판 좀 받아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양심은 없습니다. 비양심은 비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모든 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처음에 들어오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팔에 이재명 대통령 시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아마 뭐 당연히 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이 시계 하고 다니는데 시계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만들어서 사실 다니다 보면 이 시계 좀 풀어서 나 주면 어때요? 하는 그 팬들이 좀 있는데 네.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주면 또 구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다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전에처럼 많이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뭐 정부에서 공직을 했거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함께 일한다는 어떤 일체감 같은 것도 있는 것이어서 대부분 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나온 후보들도 세 분 다 이걸 평상시에 보여주려고 차는 것이 아니라 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디지털 시계는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침 시계지 않습니까? 근데 품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대통령이 오리엔트 시계인가?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국산. 젊어서 그 시계 네. 거기서 기준. 일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그건 아닐 거예요. 저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정부 조달 정책에 따라서 그냥 이건 매겨서 아마 어디서 절차에 했겠죠. 따라서 뭐. 하실 예.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역대 여당 집권 여당 전당대회 때 보면 이제 뭔가 대통령이랑 우호적인 분들한테는 좀 대통령식에 좀 풀어서 당원 결집에 좀 지지 결집에 도움을 주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안 보내주시나 봐요. 아니면 다문식 실장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정리한테는 좀 몇백 개씩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조금 빨리 시계를 그래도 이렇게 받은 편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꼭 공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처지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와대 지금 총무 파트에서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대통령의 조남이 새겨진 시계가 막 너무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 누가 봐도 지금 전당대회 이번에 핵심 중에 하나가 누가 남은 4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집권 여당 대표로서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사실 일단 임기는 2년이고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 대통령 임기 네, 그리고 네. 대표 임기 2년 이런 건데 사실 당정일치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정일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해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늘 반복되는 거지만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너무 일치만 되면 되느냐. 우리 김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잘 모르셔서 당정일치가 왜 꼭 당정일치면 당의 대통령에 대한 맹종이라고 해석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터놓고 전면적이고 창조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일치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첫 의견이 당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나 대통령의 첫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는 누가 첫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기억을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다가 또 제3의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 철학적 공유 또 일정한 역량의 뒷받침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일을 해왔는데 큰 원칙에 있어서 제가 어떤 강력한 비판적이었던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크게 안을 정도의 도량이 있는 분이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비교적 서로에 대한 이해도 있고 철학과 세계관도 같고 또 시대를 보는 눈도 비슷하고 일을 풀어가는 일을 좋아하고 또 굉장히 실용적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의견을 서로 이렇게 내서 내 의견대로 처음에 안 됐다고 해서 그거 갖고 서로 미워할 정도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그 송 후보께서 지적하신 정 후보가 국정 방향, 국정 과제 1호를 모른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틀은 있는데 막상 그걸 풀어나갈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중요한 때가 됐을 때 딴 소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당정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갈등, 혼란, 긴장 이런 걸 가져오죠. 그게 이제 심지어 명청 대전이라고까지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가 알아서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큰 틀에서 딱 방향 나누고 영역 정리한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하고 꼭 보고해야 되겠다 싶고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신뢰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는 큰 판단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저보다 확실히 한 수 높다. 지금 연배도 같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진심으로부터의 존경, 존중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아마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의 당정 일치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걸로 저는 저희 둘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 되는 방향으로 그 일치다. 의견이 다른 건 오히려 생산적으로. 근데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기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수기를 강조하신 거거든요. 나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수기를 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만 당에서 이걸 원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수기는 해야 돼. 딱 요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뜻과 달리 당이 계속해서 수기 없이 초반에 약간 덜 연결돼 막 이렇게 밀어붙인 면이 있고 합당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문제가 네. 생기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기를 충분히 저도 대통령님 못지않게 수기를 중시하고 또 함께 일해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구나 지금은 어떻게 대통령님 혼자의 생각으로 국정을 다 끌어가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국가의 모든 지혜, 천하의 지혜를 모을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님과 제가 한치도 다른 견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신 유리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 그 ETF 문제를 보니까 경쟁 후보들이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네.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 ETF 문제 그때 뭐 사과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네. 이제 여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숙명이고 당연한 것이죠. 과거에 뭐 봉건 시대에는 이제 왕이나 또는 어떤 책임 있는 신하들은 비가 안 와도 다 잘못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ETF 문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총리에게 어떤 사안들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 한 30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한 1시간 또는 뭐 며칠씩 이렇게 해서 토론도 하는 사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번 ETF 문제는 이제 제게 그렇게 토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대면 보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지 실무적으로 그런 대면 보고나 토론이 없이 이제 국무에서 이제 통과를 한 건데 통과도 마침 그날이 통상은 대통령님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대통령님께서 해외를 나가셔서 제가 주재를 한 날 통과가 된 것이고 워낙 많은 것 중에 이제 있어서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제기돼서 그때 저도 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도입 취지는 환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근데 문제가 변동성 때문에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식이 아니라 예탁금을 올리고 하는 식의 미세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미세 조정을 하니까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상대적 안정으로 들어갔고 그렇지만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피해를 본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죄송스럽고 이게 요겁니다.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 이거는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이라는 것은 뭐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관여가 되거든요. 논의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후보로 나오는데 마침 너 그날 통과시킨 날 네가 통과시켰지 하고서 갑자기 무슨 이 사람 하나 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렇죠. 너무 좀 없어 보이고 또 여당답지 않고 게다가 그러면서 제기한 대안이 이거 다 당장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정무부가 하셨던 것이어서 만약에 이거를 다 거래 철폐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없애는 식으로 갔었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 정책을 다루는 어떤 지혜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을 지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기본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다
100만 가지 대통령한테 사과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그렇죠. 합리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에서 네. 내놨잖아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물론 공개적으로 막 강하게 발언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종부세 문제라든가 양도세라든가. 그 부동산과 세제에 대한 입장, 부동산에 대한 입장, 또 양자가 연동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 이제 다 혼재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나 저나 또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억제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세제는 세제 자체의 합리적인 어떤 정상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떤 돈 많이 번 사람에 대한 징벌적인 정책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두 번째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제를 가지고 세수를 해결하려는 접근도 현재는 꼭 맞진 않죠. 이미 뭐 AI 같은 거, 뭐 반도체 초과 세수가 막 100조씩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가지고 용을 써가지고 온 사회가 긴장에 들어가서 1조를 더 세수한다, 걷는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면에서 보나 세수나 세제 정책의 면에서 볼 때 지금 부동산과 세제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일반적인 공정 내지는 정상화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에서 제기한 걸 살펴보고 그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에 이제 초고가 주택의 문제는 비교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1주택에 대해서 지금 원래 우리는 1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했는데 내가 사는 1주택에 대해서 아주 초고가 그건 뭐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다음에 1주택이긴 한데 지금 내가 살지 않고 1주택의 경우가 이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주택인데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아니, 부동산이 지가 올라버렸는데 내가 사는데 이거 사실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으로 처리를 못하면 그건 좀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1주택인데 내가 불가피하게 지금 못 사네? 이것도 조금 인정을 해야 될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또는 갑자기 거기 뭐 경제적인 다른 상황이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충분히 정부가 살펴보았는지 각각에 대한 섬세한 그 구별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차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당대표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당이 다른 의견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정리와 논의의 과정을 갖겠습니다. 네, 정부안이 있지만 일단 당의 입장도 한번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원래 여당과 당정의 입장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니까요. 방향은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적정한 합리성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시 좀 전당대회의 네. 갈등 요소였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유시민 작가 네. 뭐 그 얼마 전에 다른데 나와서는 유시민 작가라고 이제 안 부르시겠다.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부르겠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도 했지만 뭐 작가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선배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보니까 5학번 차이더라고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공적인 데서 그렇게 여쭐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작가라고 부르다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전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형님으로 부르는 정도의 사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뭔가 정치적인 갈등이 표면화된 정도면 뭐 중간에서라도 뭐 한번 직접 소통해 보는 거 어때? 뭐 이런 분들 안 계셨나요? 저 유시민 전 장관께서 노무현 재단 이사를 사퇴하실 때 저는 그걸 사퇴를 하신다는 건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가 또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유시민 전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전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합당을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이 막았다라든가 아니면 검찰 개혁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든가 몇 가지가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달라서 아니 비판은 좋은데 팩트를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리고
주장을 하더라도 팩트는 정확해야지 팩트를 중시하지 않는 비판은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을 통해서 직접 전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전해진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이었는데 마침 답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에 대한 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보다는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논평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직을 내려놓고 논평을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디선가 말씀하실 때 노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7, 8년 했는데 이제는 노 대통령께서도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심정으로 이제 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팩트와 상관없이 이제는 평론의 영역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친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은 사실은 민주당의 원래 본류적 견해라기보다는 과거 개혁당이나 이런 약간 민주 진영이지만 진보당 개혁당 이런 쪽의 의견으로 주로 하셨고 민주당 정치를 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서로 다른 견해를 아니 뭐 갖고 크게 다른데 그러니까 윤석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생각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방법론이 다른 것은 치열하게 논쟁해야 되고 저는 유시민 전 장관께서 취했던 방법론이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고 또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왔던 그 길이 저는 맞는 노선이라고 보고 유시민 전 장관은 문화비평의 영역에서는 존경하지만 정치 노선의 영역에서는 한 번도 제가 거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후보님 개인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서 사실 정청래 후보랑 좀 비교되는 점이 정청래 후보는 아무래도 좀 국내 정치 위주로 했는데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 이제 국무총리 하시면서 지난 3월이었죠? 그 미국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같이 또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뭐 중국 아까 리커창 총리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예, 제가 뭐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칭화대 뭐 인연 이런 것들을 조금 그쪽에서 이렇게 신경 써준 것 같고 미국에서도 뭐 공부도 하고 뭐 미국 변호사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인연이 조금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 실제 되시면 뭐 국내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정당 외교 차원에서 적극 나설 저는 생각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의회가 강한 나라여서 현재의 행정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특히나 올해부터는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총리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제가 총리로서 갔을 때는 민주당 분들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정당 대표로 미국에 가면은 저는 당연히 의회의 다수파 그래서 전제 정부 공화당 민주당 분들도 만나는 것이 국익에 맞고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올 당대표가 되면은 미국, 중국, 일본 이 정도는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드릴 질문이 되게 많은데 PD가 시간 다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8월 17일 밤에 늦은 밤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들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기 전에 제일 오래 생각했던 화두 대통령님께서도 깨도 말씀드렸던 화두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화두는 황금시대입니다. K 황금시대. 마침 젠슨 황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5천년 사상 최초로 K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황금시대를 여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역사적인 자부심을 갖는 그런 민주당을 만드는 든든한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똑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선이 되시고 나면
외면 안 하시고 한 번 더 네, 나와주실 저 거죠? 당선이 되면은 네. 일정 기간은 일만 할 그렇죠. 생각이고요. 네, 네, 네. 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언론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저희의 의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캐주얼하게 입고 왔는데 전혀 이게 안 캐주얼한 질문만 하셔가지고 아니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단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네. 말씀드릴 또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